예, 여러분 윤석열 대국민 다 안 보셨죠? 뻔한 소리. 예상했던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따로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윤석열 검찰이 어떤 짓을 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하찬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성함 딱 듣는 순간 처음에 닉네임인 줄 한글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딱 보기도 알차세요. 아, 예. 체형을 이름에 맞췄죠. 즐겁게 하셔야지. 네. 아, 고생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얘기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작위 증명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걸 안 했다는 게 증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야, 증거가 없는데 그냥 3인성호 해가지고 이놈도 줬다 그러고 저놈도 줬다 그러고 이놈도 줬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그게 이화영 부지사랑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네. 뭐 당연히 이제 검찰은 당연히 그러면 이런 사건은 진술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진술들을 겹겹이 쌓아서 어떤 공소사실의 토대를 만들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들을 모아서 어떤 증거를 만들고 그걸로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 과연 이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인가, 과연 항상 뭐 변호인으로서는 사실 무죄를 항상 증명해야 되는 변호인으로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좀 네. 다행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세 때 마녀사냥이랑 비슷한 거예요. 물에 빠뜨려서 죽어도 살아 나와도 죽이고 빠져 죽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야, 얘네들이 돈 줬다고 하잖아.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오늘 이야기에 좀 앞서가지고요. 좀 밑자락을 좀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는 이재명 시장 도지사가 계속 돈을 안 받다가 갑자기 김용과 정진상 통해서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했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사실 정권 바뀌기 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김용, 정진상 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사람들한테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저는 있었거든요. 뭐냐면 김용과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거 하나하고 다음에 김용, 정진상들이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를 딱 묶죠. 그래가지고 대장동 사업자 애들한테 돈 줬다, 뭐 돈 주는 걸 봤다, 이런 거짓말들을 통해 가지고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등 이야기할 때 계속 해왔던 이야기는 돈 받은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오직 유동규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인터뷰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규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을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김용부터 잡으면 근데 사실 김용을 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유동규, 김용, 이재명인데 김용,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제 무죄의 결정적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 증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사실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주 이게 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수많은 지금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부작위 증명, 즉 당연히 이제 검찰이 해야 하는 자기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증명이 진술로만 이루어져도 그거에 반박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작위 증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시당초에 그 진술들은 공개된 장소에 수집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서를 쓰고 사실 그 조서도 과연
모든 조사에 대해서 작성되었는지도 사실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검찰청에 출석을 했는데 그날 작성한 조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원래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든지 조사를 안 했으면 면담만 했으면 면담을 하든지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으러 부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청에서 뭔가 식사를 하러 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조사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좀 투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진술을 수집하는 과정이 뭐 상대방 쪽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어 김용 전 부원장님이 그거를 보고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진술이 모인 상태로 이제 피의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고 이걸 안 했다라고 여러 가지를 다투고 싶어도 저희도 사실 예컨대 반박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아시다시피 2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2022년 10월 달부터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모여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도 나 여기 안 갔다고 증명하고 싶어도 이미 막 무슨 통신 자료나 이런 게 다 보관 기간이 지난 시점이고 CCTV 자료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재 증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이 사건에 우리가 대장동 사건 이야기하면서 계속 다뤘던 건데 이를테면요. 성남시장 할 때는 일체 돈을 안 받았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갑자기 수년 만에 야 경선하게 돈 좀 줘. 그게 한 20억 좀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게 428억인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갖다 맞춰가지고 김용 통해서 정진상 통해서 돈 전달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거기서 증거가 뭐예요? 돈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유동규의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일부만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그 돈 받았다고 한 날이 2021년 5월 3일입니다. 그런데 그 5월 3일에 처음에는 낮에 오후에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유동규 씨가.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자료를 뽑아 보니 이분들이 뭐 골프 연습장도 갔었고 그 결정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님이 차가 출차 기록이 4시 48분이었거든요. 오후. 그러니까 6시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주장도 하셨어요. 아니 오후 6시도 봄인데 낮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저희는 1심 때 이거는 시간이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증거가 있다라고 인정했냐면 이 범죄 사실은 자 유동규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고 유동규가 6시쯤 받았다고 하는데 피고인 김용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4시 48분에 출차했던 것으로 볼 때 5월 3일에 유원홀딩스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같이 있던 자들이 봤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흡연실에 있었는데 얼굴은 못 봤지만 블라인드 밑으로 하반신을 봤다. 아, 나 진짜 살다 정말. 그러면 이제 김용 전 부원장님의 하반신 목격과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사실 그 하반신은 김용 전 부원장이었다. 네. 그 다음에 4시 48분에 출차 기록이 있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경선 자금 어디다가 썼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뭐 최소한 그러면 뭐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다든지,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뀐다거나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포르쉐 사고 그랬잖아요. 지프도 있고요. 네. 포르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MBC 뉴스에 나왔던 네, 거라서. 지프 뭐 그랜저 그다음에 집이 좀 넓어지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가 바뀌었다. 뭐 차량 이런 게 구입 내역이 있다. 뭐 백화점에서 사용은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다. 당시에 과연 그러면 공사 사장이라던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뭐 이렇게 업무를 했을 때 결국 공공기관의 급여 생활자이셨던 건데 어떤 취지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으셨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그분 진술의 신빙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반면에 이제 김용전 부원장께서는 뭐 오히려 생활이 뭐 나아지거나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 점점 뭐 차를 바꾸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차도 그러니까, 되게 예. 뭐 십수년씩 타시는 분이라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대선 경선 자금 목적이라고 사용됐다고 하면은 경선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그럼 누가 받은 사람이 지금 좀 한 명쯤은 나왔어야 될 예. 거잖아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대선 경선 자금 어떻게 받았는지 수사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근데 현찰로 전달됐다고 할지라도 뭐 우리가 말하면 띠지만 봐도 그건 출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정치 자금이 이용된 내역을 찾아야죠. 그러면 예.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유동규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 등을 받고 있거든요. 아, 예. 우리 방송 내용 때문에. 근데 유동규 씨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원래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랑 관계없이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에 그 기소된 거를. 근데 이거 이재명 측에 돈 줬다라고 하면서 유동규 풀려나서 지금도 거리 활보하고 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김성태 상관부라고 아주 똑같은 거입니다. 이런 수사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구글 타임라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기반이 GPS죠. GPS, 기지국, 와이파이. 가끔은 와이파이. 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경로를 표시하고 그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들려고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게 우리 운전할 때 네. 내비게이션도 GPS 기반 아니에요? 예, 내비게이션도 GPS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어디다 연결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우리 데이터, 핸드폰 네. 데이터 또는 집에서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네가 언제 어느 시간대 어디에 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어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핵심 위관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미리 말씀드리는 핵심은 김용희 21년 5월 3일 4시 58분 퇴근 후 서울로 이동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 저 유원홀딩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차렸던 회사 이름인 거죠? 예, 무슨 비료 남욱동. 회사인데 예, 유동규 씨가 세운 유원홀딩스입니다. 김용희 2021년 3월 24일 이후로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 21년 6월 말부터 7월 초 중 늦은 저녁 경기도 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이 없음.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자, 그 PDF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게 지금 이건 보고 있는 거는 그날 예, 5월 3일자 하루를 표시한 하루 전체를 표시한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그 성남 쪽만 아까 내가 캡처해드린 그거 보여주세요. 일단 그거 먼저 보고. 이게 지금 성남에서 저 서초까지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인 거고. 성남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만. 지금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곳에 그날 돈 줬다고 한 날 김용 부원장은 여기를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김용이 자기 핸드폰은 차에다 실려 보내고 본인이 그냥 뭐 빈손으로 왔다는 소리인가요? 나온 적이 없는데? 저 빨간색 점들이 원시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고 저 파란색 경로는 그걸 토대로 경로를 추측하는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은 저희가 변론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선은 변경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변경 추가 삭제를 안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변론에 쓰지 않고 있고 저 빨간색 점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 빨간색 점에 마우스 오버를 원래 하면 저건 이제 캡처 사진이라 작동을 하지 않지만 그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수집된 자료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 빨간 점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용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출한 입출차 기록에 따르면 4시 48분에 출차를 하셨어요. 4시 48분에 출차된 기록이 나옵니다. 왜 출차된 기록이라고 확인을 하냐면 그 전까지 와이파이로 수집되는 위치 정보가 4시 48분부터 기지국으로 수집이 됩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밖으로 나왔다는 밖으로 얘기죠. 나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때로 수집되고 그때부터 15초 내지는 20초 간격으로 집까지 이동하는 빨간색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가 근처, 그러니까 본가로 가기 전에 반포동을 들렀다 가시긴 하는데 네. 반포까지 이동을 해요. 그게 6시. 그리고 귀가를 합니다. 그 경로가 그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결국 4시 48분에 나와서 유원홀딩스를 들르려면 유원홀딩스를 갔다가 온 내역이 있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검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휴대폰이 2개라서 신빙할 수 없다라고 하려면 휴대전화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휴대전화는 출차하자마자 그대로 서울로 향하고 있고 돈은 혼자 받으러 갔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예, 핸드폰이 운전하고 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21년에 가능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설명이 없으면 도대체 그것 말고 5월 3일에 집에 갔다라는 것 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예. 부분이 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유동규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당시 직책이 뭐였죠? 유동규 씨는 유원홀딩스 사장이었고 김용 부원장이에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아. 예 거기서 일하고 있었죠. 거기 간 적이 없는데 네. 물론 이게 100% 뭔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쁜 쪽으로만 보면 네. 몇 년 후에 수사를 할 줄 알고 아, 핸드폰을 안 갖고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라든지 돈을 받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까지 나왔는데 간 적이 없는데 그 동업자들 이야기만 듣고 너 갔어 돈 받은 거잖아 이걸로 끝. 돈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풋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 인풋은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몽주 씨, 남욱 씨를 통해서 정민용 씨를 통해 유동규 씨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결국은 우리한테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한 시점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2021년 4월 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원홀딩스 방문 시점을 그 4월 이후로 만들어야 마련한 돈을 준 게 성립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김용전 부원장은 원래 유동규 씨랑 친분이 있던 사이니까 당연히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돈이 마련되기 전에 3월 24일에 간 그게 적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원홀딩스에 간 날 있지 않습니까? 3월 24일. 그날 타임라인이 이제 여기 자료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긴 한데 3월 24일 날 타임라인을 보면 빨간색 점이 유원홀딩스에 잔뜩 찍혀 있어요. 아, 그때도 갔기 15분, 때문에. 20분밖에 안 있었는데. 정확하네 그럼. 네,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간 날은 다 찍혀 있어요. 저 PDF 한번 보여줘봐요 이제. 저게 지금 이게 전체고 예. 그날 전체고 한 칸씩 한번 올라가 봅시다. 물론 우리가 이걸 본다 그래서 뭐 정확히 뭘 찍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야말로 정말로 과학적인 데이터 아닐까요? 근데 저희 아무런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죠. 저렇게 움직여서 그날은 유원홀딩스를 간 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날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예. 저희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그 빨간 점 위에다가 마우스 오버해서 시간을 표시한 다음에 그걸 다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까지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저게 이 개인정보랑 그다음에 저기 보안 문제 때문에 이중으로 해놔서 저희가 회사에서 보여드릴 땐 다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 감정인이 감정했던 노트북을 저희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인증이 허가돼 있는 이 계정 접근이 허가돼 있는 노트북으로. 근데 이제 일단 캡처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 아쉽긴 한데 이 점 위에 전부 시간이 표시돼 있고 검찰이 이거 부정확한 거 아니냐 실제로 가지 않았던 곳에도 위치가 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점이 15초 내지 20초에 하나씩 수집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하나씩 잘못 수집된 점은 티가 납니다. 혼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 튀니까요. 튀는 이유는 무엇이냐? 건물 내부에 있거나 저희도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면 잘 알겠지만 건물 내부에 있거나 터널을 지나가시거나 지하 도로로 갈 때 이럴 때 사실 잘 내비게이션이 적동을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똑같은 이치로 그렇겠죠. 예, 수집되는 기초 정보가 튀는 거예요. 근데 그 튄 시점조차도 지금 유동규 씨 진술대로라면 결국은 오후 내지 저녁 때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 튄 시점도 내부에서 근무하다가 근무하거나 식사하러 가시다 튄 거라서 저 서판교 근처 심지어 유원홀딩스 위치도 아닙니다. 저 근처로 튄 자리들을 계산해 보면 11시 반, 1시 이럴 때 저 점 3개가 튀어 있는 거예요. 저 점이 3개가 튀어 있다고 유원홀딩스를 사실은 갔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 실현을 해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 구글 타임라인이 안드로이드 폰만 되나요? 아니면은 아이폰에도 연동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날라오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당신이 갔던 지점들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김용 전 원장님은 저보다 한 20살 정도 연배가 위신데 그 사실은 이 구글 타임라인을 본인이 장보고 수집되는 자체를 모르셨어요. 작년에 아신 거예요. 작년에 이걸 소송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쓰셨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GPS를 켜고 다니시면은 자연스럽게 수집이 되고 있거든요. 구글 계정에 연동돼 있고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셔도 수집이 돼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이게 그 구글 타임라인이 그리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매우 운이 좋은 건데 올해 서비스 종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이 더 늦게 열렸으면 구글 타임라인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러면은 핸드폰 아니죠 구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요거 일단 포렌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포렌식을 저희가 이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들을 포렌식으로 다 넘겼습니다.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이걸 로그인돼 있던 노트북과 이런 것들을 잘 넘기고 계정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감정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나의 구글 타임라인의 신빙성을 보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이용자분들이 그냥 하실 거면 휴대전화에서 구글 타임라인 검색하시면 구글 타임라인 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의 타임라인 보기 하면은 놀라울 정도로 십수년 이전부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해봤는데 저도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행적이 다 기재돼 있더라고요. 무서운 시대예요 진짜. 핸드폰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2021년이니까 3년 후에 이거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핸드폰을 안 가져갈 거야. 이런 상황이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말이 안 되죠. 김용 전 부원장님께서 당연히 되게 학식도 깊고 식견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IT에 친화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했을 거라면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뭔 말씀을 드렸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옷에다가 막 집어넣었던 거 그때 시연한 적 있죠. 예, 그때 있었어요. 그 금액 그때 그 담았다는 금액이 한 1억 좀 가까이 되나요? 예, 1억 정도입니다. 그럼 5만 원짜리로? 예. 그거를 이렇게 막 코트 같은 데다 막 집어넣은 그랬다는 이야기. 그때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는 저렇게 들고 갈 거면 그냥 쇼핑백에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나왔던 그 신세계 쇼핑백인가 그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유동규 씨 진술에 맞춰서 검찰이 동일한 쇼핑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1억 원과 동일한 증거용 돈을 준비하셔서 거기다 넣은 다음에 시연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그 사파리 옷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파리 옷. 그래서 사파리 옷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때 시연을 하셨을 때 누가 봐도 불룩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방청석에서는 저는 웃음도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심 재판 때 있을 때.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아. 그러면 제가 말이 죄송하긴 합니다만 돈은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는 신이 아니고 사법부도 무슨 저희가 신의 관점에서 이 과거에 있었던 그걸 뭐 실체적 사실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 지금 증거와 진술 특히 신빙성이 무너진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유죄사실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법 절차가 저는 맞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법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판결 내려주는 예를 들면 영장 청구하면 다 발부하듯이 그런 식의 재판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이후에 사법 선진화 이런 개념에는 전혀 맞지도 않아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그렇게 돼야지. 예. 지금 그 이화영 부치 사건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안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건 다 탄핵시켜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유죄 때리는 상황.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중에 감명 깊게 봤던 그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장면을 봤었어요. 그때 당시 군사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 검찰은 그냥 인정하시고 법정 가셔서 다투십시오. 저 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수를 한 다음에 그 조서를 검찰 조서는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다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끝나고 사형 선고 받았던 그런 장면을 봤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그래서 80년대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2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전까지는 그때랑 똑같았어요. 40년간. 검찰에서 진술을 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지난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조서만 가지고는 증거를 쓸 수 없게 바뀌었지만 네.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검찰에서 예컨대 수십 번 참고인과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대로 진술이 바뀌면 그리고 특히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럼 위치 정보를 왜 늦게 열었냐 먼저 보여주고 무죄의 주장을 하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일부러 조작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위치 정보가 있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진술하지 않았을까요? 3월 24일 날 줬다고 진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아, 이게 먼저 제출이 되면 예. 나 이날 준 거 맞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 진술이 증거에 맞춰서 변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에서 관련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위치 정보나 이런 것도 검찰 주장이랑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 일치하는데 그러면 유죄 아니냐? 이렇게 갈 버리니까 사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선 차라리 이게 늦게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다. 예. 근데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 제 기억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거는요. 김경수 씨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드루킹과 관련해 갖고. 근데 그때도 검찰이 사실 타임라인으로 보면 드루킹한테 뭐 이렇게 시연을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했지만 사실은 법원에 안 받아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증거로 활용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일단은. 예, 일단은 그 김경수 지사 사건하고 먼저 비교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 그 타임라인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때 재판부가 설시한 것은 이것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한 것이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인 거라서 그 전까지가 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황이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아니라 범행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는 게 무죄의 증거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예는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비선 의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주치의가 아닌 시중에서 그냥 개원한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대통령 진료를 받다 이런 혐의가 있었고 당시에 특검에서 조사를 할 때 그 의사 선생님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청와대 내부에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로 쓴 사례지요. 결과듣게 자기들이 유죄의 증거를 쓰면서 네. 무죄의 증거를 아직까지 배척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입장이 구글 타임라인 자체가 증거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법정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급심 판례를 잔뜩 검색을 해보면 하급심 판례에서 유죄의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이 쓰인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고인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유죄의 증거로 활용한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뭐 한참 쌓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구글 타임라인을 유죄로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쓴 거를 무죄의 증거로 쓰려고 하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30년 전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게 사람의 기억과 말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곡될 수 있지만 이건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예. 지금 시대에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요거 아마 2심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누가 봐도 김용 부원장이 유언홀딩스를 안 갔다는 증거인데 네. 참 그러니까 1심 때는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1심 때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이 거의 종결된 시점이 6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용 전 원장이 당시에 구속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셨어요. 1심 그렇지, 당시에서도. 그렇지. 그럼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에는 제가 구글 타임라인을 보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휴대전화도 없고 뭐 본인도 안 계시고 입증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본인이랑 하거나 뭐 입증을 못하네. 그래서 못 하고 있었고 보석이 되신 다음에 그리고 저도 막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오셔 있을 때야 드디어 이거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본인 드립니다. 인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다 압수돼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이거 재판에서 이거 시연했습니까?
재판에선 이미 제출이 됐고 시연한 이런 저희가 지금 드렸던 PDF 파일과 유사한 식으로 증거 자료로는 제출돼 있고 그 감정하기 전에 이걸 감정하면 왜 무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감정을 거치지 않았던 타임라인 캡처를 쫙 제출을 해서 이게 만약에 진실한 것으로 감정이 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연을 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그 최근에 뭐 재판 하나 받아본 적이 있는데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판사는 그냥 증거 자료 왜 마지막 재판 끝나고 나머지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던져놓으면 거의 안 보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읽어는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에서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2심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거치고 재판이 원래는 사실 봄임 정도에 끝났을 재판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저기 최소한 중요한 증거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검찰이 이거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 빨간 점들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위치랑 저 빨간 점의 위치가 최대 뭐 2km씩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그러니까 흘렸다라고 표현하면 너무한 것이려나? 어쨌든 감정기일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검찰 발 소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가능하면은 변론은 법정 내에서만 하고 싶었는데 법정 외 변론을 시작하셔서 저희도 법정 외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그리고 감정기일에서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검찰 쪽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점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점이 최대 오차가 1점 몇 킬로씩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점의 최대 오차가 몇 번이 나더라도 일단 유언홀딩스까지 거리는 2km가 넘고 그리고 최소한 거기 오차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경향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15초마다 한 번씩 수집하는데 어떻게 점이 하나가 튄다고 해서 오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15초 내지로 수집을 하는데 유언홀딩스에 가는데 안 찍힐 수 있다?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초사이언 네. 죽집밥. 네, 15초 내에 2km 거리를 가서 돈을 빨리 챙겨서 여기다 넣고 다시 15초 내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 오류 가능성을 얘기를 한다면 우연히 유언홀딩스를 정상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 점들이 마침 유언홀딩스 주변에 강력한 전자파가 있어서 다 튕겨난 거죠. 그래서 오차가 마치 유언홀딩스에 안 간 것처럼 그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다른 데로 다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점의 위치가 우연히 당연히 김용 전 부원장이 근무하던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주변으로 우연히 찍히는 강력한 전자파가 있었다. 와 열받네. 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법정에서 시효를 내야지. 예, 저 최후 변론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았어요? 네. 다행이네. 나 진짜 저는 대한민국 검찰 이해 못하겠어요. 검찰은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건데 시작할 때부터 너 유죄하면은 유죄에 관련된 것들 증언 사실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소위 그거잖아요. 저 전문 증거 그런 것들만 갖다가 유죄를 때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하면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 중에 결정적인 비진술 증거는 없고 진술 증거가 있으면서 그 진술 증거에 일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진술 증거가 있죠. 그게 말씀드린 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4시 48분에 출차했으니 6시에는 유언홀딩스에 갈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이게요.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 명태균이가 했던 발언들이 쭉 나오는데 마침 그 시점에 이루어져요. 그 일반인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황 증거라고 하는데 거의 빼박이잖아요. 정황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정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저게 증거가 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뚝 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이 시대에서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더 큰 권한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아무도 내 죄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특검 받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예. 정말 맘먹고 봐주자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하네요. 이것도 아마 나중에 사법개혁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네. 법원도 뭐 법정 증거주의 같은 걸 통해서 증거 없으면 무죄로 하자, 이게 지금 사회적 관념으로 이렇게 성립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사법부는 제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 직업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을 수는 없죠. 변호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향적인 판단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그런 판단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검찰이 이 감정이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구글이 이 타임라인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기술 원천 기술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구글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인데 당연히 그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정하냐, 정확한지 감정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감정인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역설계,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는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김용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에 대해서 감정을 한 사항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동일하냐. 구글 서버에 저장된 실제 자료와 감정 목적인 지금 저 캡처 파일 보시는 것처럼 그런 파일들이 쭉 생성되거든요. 그게 동일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고쳤냐. 무결성. 누군가가 이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무결성이고 세 번째가 기기에서 수집된 이 위치 정보는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성입니다. 그중에 동일성과 무결성은 몇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용 전 부원장의 계정에서 자기가 직접, 감정인이 직접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준 게 아니고 감정인이 직접 김용 전 부원장 계정을 받아서 구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감정한 거니까 동일성은 인정이 되고 예. 무결성은 원시 데이터는 못 고친다.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원시 데이터는 무결성이 인정된 거고. 그리고 심지어 경로 데이터도 안 고쳤어요. 고친 내역이 안 나오고. 트집 잡을. 트집 잡은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또 말씀드리고 근데 그 트집 잡은 거랑 아무 무관하게 원시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결성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정확성의 문제인데 여러 개의 시료를 하려고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가 올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시기 이후에 가입한 구글 계정에 대해서는 2021년 당시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 저장 방식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를 늘리는 게. 그래서 그 동일한 데이터 저장 방식을 보이는 계정을 2개를 가지고 감정을 하셨는데 논문을 본인이 감정인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논문을 참조를 해보니 그 논문에 따르면 기기가 달라도 정확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논문을 찾으셔서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20-30개로 볼 거 없고 요 하나로 판단해도 된다. 그랬을 때 이 정확성 감정을 해보니까 실제 있었던 위치랑 저 빨간 점의 위치가 개별적으로는 2km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들이 다 시간순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오차로 잘못 찍힌 점인지 아니면 실제 있는 위치인지는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 다 입증된 거로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런데 그 2km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워딩을 가지고 2km 떨어질 수 있는데 마침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와 유원홀딩스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까 갔는데도 안 지킬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초에 한 번씩 수집되는데 유원홀딩스에 갔는데도 안 지키려면 진짜 거대한 자기장이 있어야 돼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트집 잡는 게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가 2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개가 맞았고요. 당연히 두 개 쓰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용 폰이 있고 업무용 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쓰는 폰이 있고 업무용 또 폰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용 폰은 휴일이나 이럴 때, 휴일에는 집에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휴일날 돈 받았다고 하면 타임라인이 안 찍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호도하는 게 뭐냐면 타임라인에 간 내역이 없으니까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간 내역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때 딴 데를 가고 있었으니까 안 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간 내역이 없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휴대폰이 가만히 있었으면 휴대폰을 놔두고 갔을 수도 있죠. 그때 휴대폰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 두 개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제시하는 모든 그런 날짜에 유동규 씨 진술에 부합하는 날짜에 김용 전 부원장이 그 휴대폰은 다른 어딘가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휴대폰이 두 개인 거랑 아무 무관합니다. 휴대폰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 김용 전 부원장이 그 휴대폰을 사용한 게 맞다면 사실은 그 휴대폰이 딴 데를 가고 있는 이상 김용 전 부원장은 딴 데를 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보니까 향후 재판 일정 은 어떻게 됩니까? 11월 28일에 최후 변론 아까 말씀드린 최후 변론이 11월 있는 날짜. 28일 날? 네. 아.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인사 이동 기간 전에 재판을 끝내시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이동 현재 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월 첫째 주 내지는 1월 말쯤에는 판결 선고가 있을 것으로 이게 예상하고 2심 있습니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사실심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진짜 문제긴 문제네요. 아니, 저는 뭐 1심 나는 결과가 더 충격적이에요. 돈 받은 증거는 없어. 근데 자기들 말에 의해서 돈 받은 사람 만들어. 이렇게 되면 원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뭐 사실 얼마든지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 짜고 서너 명만 증언을 하면 뭐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 넌 돈 받은 것을 만들어내는 건 사법이 한 50년 후퇴한 거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을 때만 유죄로 하라라고 하는 게 세계 모든 법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건데. 그래서 사실 뭐 되게 1심 판결 나오고는 엄청 아쉬웠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대부분 변호인들이 사실 1심에서 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는 지금 그 어떤 검찰 공소시를 뚫을 수 없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으니 이걸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은 뭐 사실 이제 시작했다고 보기도 가는데 김용 부원장 유죄를 받아놓고 자 봐. 대장동 사업자들이 이재명 측으로 돈 가져갔어를 입증하려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아 정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결국은 어떤 사실을 다른 사건에서 모두 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냐면 맞아요. 이 재판이 유죄가 되면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의 판결문은 다른 사건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명확한 반증이 없으면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어떤 특정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뭐가 확정이 되냐면 유동규는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한 20억 중 몇 억 원을 전달했다. 예. 이 사실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네.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사건이 있어요. 네. 여기서 유죄가 나면 그다음에 10일 후에 있는 유진교사 사건에 유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자신들 업무에 특수부 애들이 업무의 반을 언론 플레이에 쓴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 사실 야만한 시대의 원시법 같은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걸 좀 일찍부터 얘기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법정 밖에서 변론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고 아직 증거를 먼저 법원보다 언론에 공개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저희도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재판이 그 약간 그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도 있는데 사법도 정치화가 되고 있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현실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신할찬 변호사님 성함처럼 알찬 인터뷰 해주셨고요. 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무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